12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재차 소폭 반등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우려가 여전했지만 성장률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자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경기 선행 지수도 부진했던 것이 지수 오름폭을 제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5%, S&P 500 지수는 0.55%,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반등 랠리도 다소 주춤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플랜 B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이 0.5%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06%, 0.05% 상승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자신이 제안한 플랜 B를 하원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랜 B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시 감세안 가운데 연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의 감세안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7,000건 증가한 36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물론 5주일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4주일간의 가파른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풀이되지만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용 회복에는 제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3.1%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수정치인 2.7%는 물론이고 2.9%였던 시장 예상치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3분기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수출과 개인 소비 지출, 기업 설비 투자 등이 개선된 영향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자금조달청은 내년도 발행할 총 국채 규모를 2,500억 유로로 올해보다 50억 유로 줄이기로 했고 프랑스 국채관리당국도 내년도 정부가 발행할 국채 규모를 올해보다 90억 유로 줄인 1,690억 유로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국채 발행 규모 축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긴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채무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양당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뉴욕 3대 지수는 강공화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2,000선을 눈앞에 두면서 소폭 다소 아쉽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곳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엽성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자, 뉴욕 3대 지수가 소폭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311포인트까지 59포인트, 나스닥이 3,050포인트까지 6포인트, S&P 500이 1,443포인트까지 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 후 재정절벽 우려로 큰 변동 없이 관망세를 보였으나 재정지표 호재와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로 당 막판 상승폭을 늘리면서 다우지수가 재차 13,300포인트를 회복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플랜 B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재정 절벽이 교착에 빠졌으나 오바마와 협상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도 3.1%로 수정치 2.7% 대비해서 큰 폭 상향되었으며 기존 보유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5.9%로 증가하여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금융, IT 기술주, 화학, 에너지, 소매 유통, 항공업종 중심으로 상승하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체이스, 두폼, 보잉, 이베이, 아마존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재정절벽 협상과 오늘 저녁 코드러플 위칭 대의가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봐 드렸는데요.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은 265.5로 1.4포인트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저점 264.45, 고점 265.5로 1.1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5,900계약으로 전일 대비 감소해서 16,000계약을 밑돌았습니다. 시초가 264.5로 상승 출발한 후 264.50과 265.00 후 좁은 박스권에 머물렀으나 방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미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당일 고가로 마감하였습니다. 개인들이 1,700계약, 기관이 178계약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이 1,826계약 매수하여 개인과 기관의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풋옵션이 15% 전후 상승하고 풋옵션은 20% 전후 하락하였습니다. 네, 야간 선물도 소폭 올라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 선물 쪽 대응 전략도 궁금합니다. 좀 위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전일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물이 상승하고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선물을 매수하며 프로그램 매수로 현물을 매수해 지수가 2,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하며 상승했는데 장중 매수하던 선물을 외국인이 장막판 모두 청산하면서 선물만 약세로 마감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물이 2,000포인트, 그다음에 선물 지수가 266포인트 돌파가 시도가 있었으나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시장은 외부 요인으로 추가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시장 자체 에너지는 추가 상승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급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차 2,000포인트 선물지수로 266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나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 후 선물지수 266포인트 돌파 시도가 전망되는데 종합지수로 2,005포인트 선물지수로 266포인트를 오늘 고점으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크다면은 종합지수 2,010포인트 선물지수로 267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좀 열어두시되 하락 반전할 경우는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로 263.5포인트 지지가 중요하고 낙폭이 크면은 종합지수 1980 선물지수 262포인트까지 하락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장 초반 반등 시 선물지수 265.5에서 매도를 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266포인트 이상에서 2차 매도가 가능하겠고 지수가 하락 반전할 경우는 262.5나 261.50 부근에서 반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0 그리고 낙폭이 만약에 크게 나올 경우는 261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재갈공명 한영섭 정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잠정치 2.7%에서 확정치 3.1%로 상향 조정되며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3%대 성장률은 상당히 보기 어려운 최근에 미국의 성장률 수치였는데요. 확정치가 3.1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치가 2.7%였는데요. 이보다도 0.4%가 오른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것이 이제 마지막 확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이를 보면 예비치와 잠정치, 확정치를 나오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의 증가율 수치가 1.6%로 2, 4분기 1.5%보다도 조금 더 늘어난 점이고요. 교육이나 지방정부의 건설 지출의 규모가 좀 확대됐다는 점, 의료 지출과 자동차 구입 이런 쪽의 내용들이 늘어나면서 확정치가 조금 더 수치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의 앳베스트를 3% 정도로 본다면 현재 3분기의 수치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물가가 현재 안정된 수치에서 나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 재정절벽 리스크 때문에 4분기 수치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1% 초반대로 현재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평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1% 정도로 만약에 4분기 때 1% 초반인 경우에는 평균 수치가 1.8%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재정절벽 리스크를 얼마나 빨리 봉합할 수 있느냐가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경제 성장률의 수치에 큰 영향을 현재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변수는 바로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이겠죠.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쪽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플랜 B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한두 시간 후면 미국 하원에서 표결 처리의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목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플랜 B의 골자는 이른바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증세를 허용하고 10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현재 감세안을 조금 더 연장해 준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존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화당의 수정 제안을 내용이 이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증세를 허용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이 플랜 B에 기반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존 베이너 의장이 이렇게 플랜 B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미 비토하겠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바가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존 베이너 의장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에 끌려다니는 협상의 움직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존 베이너 의장은 플랜 B 통과가 되더라도 백악관과 재정절벽 협상을 계속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어서 현재 재정절벽 문제는 힘겨루기 양상에서 추가적으로 최종 타결로 옮겨가는 이런 현재 구도상으로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막바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도 피치가 이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겠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연내 타결이 어렵다면 미국 경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수치를 말씀드리면서도
4분기 때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재정절벽 리스크 부담을 계속 안고 있다라고 현재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피치사가 신용등급 강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당에게도 그 손해가 나고 미 경제에도 손실 규모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1일부터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서 상하 양원의 회기가 일시 중단이 되고 27일부터 재소집되기 때문에 이 재정절벽의 타협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이제 채 5, 6일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협점을 올해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역시 존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증세 기준안 이런 부분에서 50만 달러 정도에서 현재 협상의 카드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추가 자산 매입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올 들어 5번째 시도인데요. 그 재밌는 게 일본 증시는 또 1%대도 하락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엊그제 너무 많이 올랐었죠. 네. 그날 오른 폭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오른 폭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BOJ의 자산 매입 규모가 10조 엔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어제 이제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10조 엔을 추가해서 101조 엔을 현재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 101조 엔은 우리나라 하나로 환산하면 129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91조 엔에서 10조 엔이 늘었고 아베 총리 내정자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독려한 것이 시라카 마사키 BOJ 총재가 10조 엔을 이번 12월 BOJ 금통위에서 추가로 현재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조 엔은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 각각 절반씩 할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BOJ 금통위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현재 BOJ 수치는 1%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1월 내년도 금통위에서 아마도 현재 아베 총리 내정자의 의중대로 1%를 올려서 2% 정도로 수정이 될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막대하게 그 많은 통화가 시중의 유동성으로 공급된다는 부분이 내년 이제 연준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까지 가세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유동성 홍수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총리 내정자가 경기 부양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 재정 지출 상한선도 철폐하겠다라는 방침이에요.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뭐 디플레 탈피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너무 급박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경제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조 엔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도 더 늘리겠다라고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아베 신조 총리 내정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3개월이 채 이제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10조 엔의 추가 경기 부양 유동성이 시중에 이제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BOJ가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어서 경기 부양과 통화 정책이 현재 맞물려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베 신조 총리 내정자는 현재 민주당 아닌 정부의 재정 차입 상한선인 44조 엔 수준을 추가적으로 더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통화를 대대적으로 풀게 될 경우 긴축이 필요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더욱더 조금 더 날카롭게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그 17일 날 S&P가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시장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은 점은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해서 일본의 그 주식시장과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이 그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등급 문제는 비교적 조금 조금 뒤쪽으로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지만 S&P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확대되는 양적 완화 조치와 국채 매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현재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수준인데요. 이런 점도 현재 우려스럽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A+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신용 등급보다도 현재 낮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 상한을 철폐하겠다라는 회기 내에 의회 통과가 나올 경우 S&P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이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과 일본 쪽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장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는 상승세,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큰 폭의 하락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장 6.4포인트대 상승 랠리 보였습니다. 0.3%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1999.50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하면서 3.9포인트 하락세 보였습니다. 0.8%대 하락세 보이면서 479.21을 보이면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추세가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세 보였다라는 거 어제장도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 역시나 특징적이었던 거 대선과 관련된 그런 정책 관련된 그 수혜 종목군들 기대감이 큰 업종과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종과 보험업종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관련 업종 급등세 보였지만은 역시나 게임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업종군들은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따른 업종군들에 대한 웃고 우는 그러한 좀 모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망감이 좀 작용하면서 약간 혼조 양상 보였다라는 거 어제장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모멘텀이 부족한 시점에 있어서 대선 관련된 정책이 어제장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 외국인이 현재 1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강세를 보였던 이 건설 업종들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적으로 대선 관련된 그러한 여파가 좀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지만 어쨌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어느 정도 그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쏠리는지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이 좀 악재라고 한다면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됐습니다. 미국의 하원과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러한 의견 대립에 있어서 합의점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재정 절벽에 관련된 부분 하루 건너서 하루 호재와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호재성 재료가 얼마만큼 투자 심리를 회복해 주냐
분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최근에 대형주 중심 강세가 약간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 라인이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다는 거,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2,000포인트를 탈환하느냐 아니면은 투자 심리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느냐를 약간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의 키는 역시나 외국인이 현재 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만큼 지금 사주고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수급 주체도 없다라는 거,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 매수를 해주는지를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기도 하죠. 오늘 전략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런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는 그런 업종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는 네.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약간은 지금 시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정책 관련된 그런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이 사주고 정책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만약에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금융업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12월 들어서 외국인이 약 4천억 원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 가까운 외국인들의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세 보였다라는 점 참조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장 전략에 있어서 아무래도 금요일장인 만큼 다음 주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벌써부터 내년도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단계가 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말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제 키워드는 실적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거, 4분기 실적 혹은 2013년도 실적 전망치에 따라 갖고 주가가 상승하냐 아니면 하락하냐가 결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약간은 키포인트를 실적 쪽으로 맞추시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매매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대비해서 많이 쉬었고, 그리고 좋은 종목 위주로 약간 시장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과 급락과 함께 약간 종목군들의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된 중소형 우량주 중심으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여파가 좀 남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변화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종목 쪽으로 움직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점 참조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에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인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중소형주 네.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시점 IT 부품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IT 부품 내 약간은 경쟁력 돋보이는 그런 업종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렉스컴을 비롯한 FPCB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낙폭이 컸다라는 거, 지금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 대한 그런 하락 여파에 따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FPCB 관련된 종목군 위주로 중소형주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은 아직까지 사실 중소형주 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장부터 이 중소형주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엿보시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제장까지는 역시나 대형주 중심의 장세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도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항공업종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항공 다들 아시겠지만 환율 하락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과 종목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 갖고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업종, 항공업종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 역시나 엔화 약세입니다. 엔화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 쪽으로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대한항공 역시나 그러한 종목군 중에 대표 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연말 연시 아무래도 여름철 성수기만큼은 아니지만은 연말 연시에 이러한 해외 여행객
수송객들이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슈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경기 불황이지만은 해외 여행객 수는 더욱더 증가세 보일 수 있다는 측면 말씀드리면서 매수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어제장 종가 45,300원대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 부분에서 만약에 오늘장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약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47,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는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3,0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항공업종 연말 연시 약간은 단기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아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앞두고 좀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지수 흐름도 양호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2,000선 안착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미국 증시하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요인을 다 보셔야 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사실 지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계속 또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여간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추세 방향을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75하고 1925선 절대 기준선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미 증시와 삼성전자의 판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 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50선 위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어쨌든 어제 150만 원이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다우존스하고 삼성전자가 그 조건에 그대로 이제 부합이 되면, 그러니까 다우존스 13,250, 삼성전자 150만 원 이상 그 가격이 유지가 되면 최소한 지수가 여기서 빠지질 않겠죠. 예, 뭐 조금 가든 속도가 느리든 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반대로 다우존스하고 삼성전자가 둘 다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지수는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을 결정하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그 지수의 어떤 영향력이 직결되잖아요. 예,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조건에 부합이 되고 또 반대로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마 혼조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다우존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만 보셔도 충분한 게, 어차피 여기서 이런 경우잖아요. 만약에 코스피에서 이제 탑10 종목 있지 않습니까? 탑10 종목이 뭐 10개 중에서 9개가 예를 들어서 뭐 1%가 마이너스라고 그래도 삼성전자 하나만 1.5% 플러스면 지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와 나머지 9개가 현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공개한 대선 정책주 등락 결과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네 가지 섹터 중에서 이제 각각 두 개씩 8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풀몬 홀딩스 하나만 이제 마이너스였고요. 전부 다 플러스였었는데요. 현대그린푸드, 풀몬 홀딩스 일단 두 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경봉하고 비트로스이스, 요건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주죠. 경봉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인 HR, 윌비스, 요건 이제 취업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공항으로는 제가 이제 동방성기하고 영화검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이제 차트로 보시고 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현대그린푸드하고 풀몬 홀딩스는 오늘이나 뭐 내일 일단 그 매도 후에 감망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경봉과 비트로시스는 매수하는 그냥 좀 더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조정시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있겠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인 HR하고 윌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일단 관망하시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재 사람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윌비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취업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한 사람들은 오늘도 아마 이게 탄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던져주시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면 되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동방성기하고 영화금속인데요. 이것도 차트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동방성기는 현재 아직도 바닥권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충분히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전에서 이게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매수했는데 어제 종가가 플러스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매수자는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분할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제 박근혜 당선을 예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상한가 풀리면 매도하고요. 안 풀리면 보유해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근혜 관련주는 그렇게 대응하자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중과 함께 관심 업종과 테마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습니다. 1950선만 유지가 되면 무조건 네. 50에서 75% 유지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왜 75, 100을 얘기 안 하냐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사실 약간 지수가 왜곡되고 엉터리한 건 사실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구경만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7월 말에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관망 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라고 사인냈을 때 저는 그냥 그날 100% 사인내고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데 왜 75, 100을 얘기 안 하냐면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950선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관심 종목은 딱 하나씩 찍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업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로도 하나 말씀드리면 신공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량주든 중소형주든 그냥 하나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마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공항 다시 말씀드리면 동방성기하고 영암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최근에 빅4는 잘 갔어요. 그러니까 빅4가 뭐냐면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게 빅4입니다. 그런데 빅4보다는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는 신공항 테마가 유력한 게 어차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신공항에 대해서는 양 후보다 공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트위터를 개설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긴급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때 전달해 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비교적 온건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 기존 순환 출자 금지 등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험, 카드 등 재벌 그룹이 거느린 금융계열사가 재벌이나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고 굳이 올해 집을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재차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18대 대선 이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설반을 설치돼 테마주 조사특별반은 테마주 조사가 끝나면 대형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가 큰 이슈였던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방안 가운데 재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출자 총액 제한제와 기존 순환 출자 금지입니다. 먼저 이들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출자 총액 제한제는 대기업 집단이 자산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열사 간 과도한 출자로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순환 출자는 재벌 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려고 사용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계열사 A가 다른 계열사 B사에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재계에서는 미래 성장 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외국의 투기 자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두 제도 모두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기존 순환 출자 해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출총제에 반대하고 신규 순환 출자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에 서 있는데요. 이는 장기 침체 우려가 큰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는 이런 공약에 다소 안도하면서도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대기업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 분리 정책은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 카드 등 재벌 그룹이 거느린 금융 계열사가 재벌이나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런 건데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중간 금융회사 도입,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등이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실성 있는 금산 분리를 강화해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보험, 카드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고객 자금을 동원해서 지배력을 키우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계열사의 비금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적대적 M&A 등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때만 특수관계인과 합쳐 최대 15%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의결권 행사의 예외 한도를 점차 낮춰서 최종적으로는 5%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는 현재 9%에서 4%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금산분리 강화가 금산융합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금융자회사인 G캐피털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일본의 소니는 은행, 보험 등의 금융 부분에서 나온 이익으로 전자 부분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 금산융합 추세를 증명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제도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고 하죠. 네, 현재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고 굳이 올해 집을 서둘러서 팔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다시 한번 1년 유예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재차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번에 폐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요구했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 당이 요구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기로 했다며 유예 기간은 1년으로 했다고 양측 간의 빅딜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세제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50%,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여야가 해당 제도의 적용 유예 기간을 다시 한번 미루기로 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주택자도 양도 차익에 대해 6에서 38%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제18대 대선 이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에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상설반으로 설치된 테마주 조사 특별반은 테마주 조사가 끝나면 대형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할 것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이 끝났지만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있다며 당분간 특별반을 유지하며 테마주는 끝까지 추적, 조사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세 조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